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 아시죠? 그의 손가락은 4개입니다. 새끼손가락이 하나 없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거랑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는 어린 시절에 지독한 가난의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고 18살 때 선반 노동자로 일하다가 새끼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결국 브라질의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영웅에서 범죄자로 된 사람이죠. 좌파는 반드시 부패로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역사를 가진 대통령입니다. 2011년 브라질 대통령 퇴임 후 그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고 브라질 고등법원은 그에게 12년 1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직에 도전했으나 2018년 4월 수감됨으로써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같은 좌파 대통령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을 선택해버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2004년 그때가 당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집권 1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깨끗한 정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남미 특집편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중앙일보 기자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어째서 5천만 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50년대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놀랍게도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중도 사회주의자인 룰라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의 토지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예로 들었습니다. 놀랍죠? 특히 이 사람은 중도 사회주의, 중도 좌파인데요.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숨은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1949년 지주가 독점하고 있는 농지를 모든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만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당시 표현으로는 만난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만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오. 관계 법령이 제정 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남한? 북한? 관계 법령이 제정 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탱크 같은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때 농지개혁을 극도로 반대했던 정당이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뿌리이자 친일 지주 계급이 주를 이루었던 한국민주당, 당시 한민당 이래 불렀습니다. 한국민주당이었습니다. 1946년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남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러나 농민은 사실상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받았습니다. 지주계층은 대체로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으므로 그들의 땅을 몰수하고 친일파로 몰아 오지로 추방한 후 이때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했다는 게 사실은 친일파 청산한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초대 내각은 전부 대부분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친일파 청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주들을 쫓아낸 게 사실은 친일파 청산이었고 이 부분은 역사가 제대로 왜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농민들에게 토지 경작권을 주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토지는 국가 것이고 국유하죠. 농민은 또 다른 소장농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그랬습니다. 이때 소장료는 현물세와 애국미 헌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1958년에는 개인적 경작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부분 농토가 집단적 경작, 즉 협동농장, 국영농장, 종합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특징이 그렇죠.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 안 하나 받아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결국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아시아 평균의 60% 이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계획경제라 그러죠. 계획경제는 농업 생산량을 급감시켜서 1996년을 정점으로 하는 고난의 행군을 불러버렸고
결국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어버리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도표를 보시면 1989년 쌀 생산량이 324만 톤이었는데 1996년에는 쌀 생산량이 98만 톤으로 줄어들면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989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434만 톤이었는데 이것 역시 83만 톤으로 급감하면서 대량의 아사자 약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겁니다. 시선집중 GSNJ 제244호에서 김얼출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이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농업 생산량이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보기 힘든 300만의 아사자, 결국 원인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식량난이 지속되자 북한 협동농장은 자력갱생체제로 변화했습니다. 자력갱생이 뭡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한참 떠들고 있는 게 자력갱생이죠. 비록 아직은 그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북한 농민들이 협동농장 등의 소토지를 경작해서 자기 개인 소득을 목표로 장마당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장마당이 북한을 먹여 살리면서 고난의 행군을 탈출한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북한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숨통을 트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장마당 경제가 북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탱크 같은 사나이, 그가 바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의 대강은 이러했습니다. 농지 소출의 30%를 5년간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후불로 갚아라. 소출의 70%는 소작농민들의 것이다. 소작농민들의 몫은 누구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마라. 농지 소출의 30%는 북한의 현물세 애국비 헌납보다 훨씬 싼 것이었고 그것만 후불로 납부하면 농지의 소유권, 경작권, 즉 완벽한 재산권은 소작농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지가 정권을 발행하여 소작농민을 대신하여 지주들에게 주겠다. 지주들은 이 지가 정권을 받고 농지를 소작농민들에게 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무조건 넘겨라. 법이 그랬습니다. 법을 제정했는데 그 당시 무조건 넘기는 거였습니다. 소출의 30%만 받고 무조건 넘겨라. 농민은 30%를 5년간만 내면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지가 정권은 정부가 발행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정부가 발행해서 지가 정권 주고 대신에 땅은 농민들한테 그냥 줘버렸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 된다고 반값 소작료로 농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다른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출의 절반을 죽을 때까지 바쳐도 내 땅을 가질 수 없었던 농민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의 소작료 50%를 30%로 깎아주고도 5년만 내면 내 땅이 되다니, 그것도 땅은 미리 받고 나중에 후불로 갚으라니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전쟁 인플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갚아야 할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소작 농민들은 가벼운 부담으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작농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92.4%가 자경지가 되었습니다. 이 자경지라는 말은 농민이 스스로 자기 땅에 자기 농사 짓는 겁니다. 자기 땅이 생긴 거죠. 92.4%가 그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실정적으로 증명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도 종북 좌파나 민중사관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중고교 교과서를 보면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은 성공적인 것처럼 자세히 다루면서 이승만의 성공적인 농지개혁은 깎아내리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들이 교과서에까지 실리도록 방치한 보수 우파로는 반성해야 할 대목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제 코앞만 쳐다보다 보니까 먼 곳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겨우 게을렀던 보수는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 즉 국가라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국가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 중에 국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과 영토라는 개념, 즉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이라는 국가적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성공적인 농지개혁의 기반 위에 불꽃 같은 사나이들이 나타나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바르게 기인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 2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2편. 한국 반도체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2018년 한 해에만 1,532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 178조 원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반도체 2차 가공산업인 정보통신기기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나 내수는 빼고 순수 반도체만 그렇게 수출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전과 지구상 최고의 기술 발전을 가져온 최초의 기억자는 누구였을까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은 가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이고 수출 단가는 비교적 싼 저가형 산업이었습니다. 1960년대 효자 수출품은 마른 오징어였습니다. 내다 팔 것이 마땅치 않았던 당시에 동해안에서 넘쳐나는 오징어가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팔로는 주로 홍콩이었습니다. 당시 수출 현장에서는 하늘이 한국을 도우려고 오징어를 내려보냈다거나 살아있는 로켓이라는 찬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잡이가 7월에서 11월에 집중되었고 수출량이 널뛰기를 한 데다 어획량에 따라 수출 단가가 요동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돈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가져다 팔았습니다. 돼지털, 쥐털, 다람쥐, 갯지렁이나 뱀, 메뚜기 등도 수출했습니다. 실제로 1961년대 10대 수출 품목 10위에 돈모, 즉 돼지털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강원도의 자작나무들은 고급 이쑤시개로 만들어 미국에 팔았고 은행잎도 독일의 제약회사로 팔려나갔습니다. 1960년대 수출 품목 개발을 고심하던 한국은 가발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심한 곱슬머리로 손질이 어려운 미국 흑인 여성들의 가발 수요가 많았고 영화 산업이 번창한 할리우드에서도 가발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엿장수들이 손수레를 끌고 전국의 여성들 머리카락을 수집해오면 여공들이 한 땀 한 땀 부지런히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시장인 미국에서 가발 유행이 사라지면서 1975년대에는 10대 수출 상품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산 가공품이 주력 수출품으로 자리바꿈하던 1970년대에도 주력 원자재 수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는 오줌이었습니다. 신발과 섬유 등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중화학 공업이 시작된 시기에도 오줌은 가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통소개를 외치면서 학교와 예비군 훈련장, 버스터미널 등 공중 화장실마다 흰색 플라스틱 오줌통이 줄을 섰습니다. 오줌 속에 들어있는 유로키나제가 뇌졸중 치료제로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라믹 공학 권위자로 미국 뉴욕 에어 리덕션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한국 정부의 해외 두뇌 유치 케이스로 1966년 8월 하순 귀국한 김기형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김 박사가 선물로 가져왔다면서 저항체 소자 한 세트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에 붙은 이게 저항체 소자라는 건데 하나에 1달러짜리입니다. 주로 전자제품을 만들 때 쓰이지요. 아니, 그 손톱만한 걸 1달러나 받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처음 소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김기영 박사로부터 손톱만한 돈보따리를 선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봉투에 담아 친필로 요금토, 금토를 요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금토라고 써서 박충훈 장관에게 내려보냅니다. 김완희 박사님도 있습니다. 이분도 영웅입니다. 김완희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1967년 9월 4일 귀국해서 국내 업계 현황을 둘러본 뒤 9월 16일 청와대로 갔습니다. 막 들어서는 그를 향해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 박사,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팔아야 되지 않겠소? 주력 상품인 섬유는 창고 가득 채워봐야 10만 달러도 받기 어려운데 이런 건 손가방 하나만큼이 30만 달러, 50만 달러씩 하니 말이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그해 3월 한국에 진출한 미국 모토로라사가 샘플로 제출한 트랜지스터 페로세트였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전자컴퓨터공학과 주임 교수던 김 박사는 곁에서 도와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을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고사했지만
방학 때마다 귀국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박정희 대통령과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는 전자산업 개인교수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 박사를 상공, 최신, 과기처 장관 특별고문이라는 기묘한 직함을 만들어주어 활용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큰형의 박근혜는 역사학과에 가기를 바랬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기대와는 달리 007 가방 하나 분량이면 몇만 달러나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전자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했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1977년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최초로 100억 불 수출이 달성되었습니다. 수출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때 씨를 뿌린 반도체 산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성견지명,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김 박사,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팔아야 되지 않겠소? 주력 상품인 섬유는 창고 가득해봐야 10만 달러도 받기 어려운데 이런 건 손가방 하나만큼이 30만 달러, 50만 달러씩 하니 말이야. 역사 비하인드 3,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3편입니다. 중국 최고 실력자 덩 샤오핑이 가장 탐낸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61년 11월 22일 군사혁명정부를 이끌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서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듬해인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부 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서 협상의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이 협상 내용은 김 오히라 메모로 불립니다. 후일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습니다. 1964년 1월부터 한국에서는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5.16 이후 없었던 학생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학생 시위는 6월 3일 절정을 이루었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회담을 지속해서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됐습니다. 1965년 체결한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수년에 걸쳐 분할 지불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비록 수년에 걸친 분할 지불이었지만 피눈물 나는 5억 달러가 확보되었습니다. 대일 청구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겠지만 1964년 대한민국의 1년 총수출액은 1억 달러 남짓, 5억 달러를 일시불로 계산하면 당시로서는 5년치의 국가 총수출액과 맞먹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는 1962년에서 1966년에 걸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한참 시행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금 수요는 많았습니다. 독일의 광부 간호사가 파견된 것도 이 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후진국에 선진국이 아무리 많은 자본을 지원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정권 차원에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도 끊어져 버립니다. 이 돈은 지난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모진 일제 치하에서 피 흘린 선조들의 피값이었습니다. 이 피눈물 나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종합제철소를 만들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천하의 영웅 박태준도 이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당시 우리나라의 자금력과 기술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태준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맡아.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 것일까요? 그러나 자금이 딸렸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국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영웅들이 나타난 시기도 이 점이었습니다. 그 불꽃 중의 불꽃이 박태준이라는 영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엄명을 받은 그는 어떻게든 빈주먹으로 제철 산업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대일 청구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돈이 순국 선열을 비롯한 선조들의 피값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공하면서 돈의 용처를 명시해 뒀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전원 합의체라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일본의 내각을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일본의 지원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박정희 정부로부터 1968년부터 1992년까지 대일 청구권 자금 128억 원, 5,080만 달러를 포함한 포항제철 건립 자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웅 박정희에 걸맞는 영웅 박태준이었습니다. 포항제철 착공식에서 박태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조들의 피값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철을 건설하는 만큼 실패하면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만약 실패하면 우양우하여 영일면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78년 중국 최고 실력자였던 덩샤오핑이 신일본 제철을 방문해서 중국에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나야마 신일본 제철 회장은 제철소는 사람이 짓습니다.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으면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는 지을 수 없습니다. 포항제철은 기적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그렇다면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라도 하는 듯 어수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빈국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 덩샤오핑은 수교의 해이던 1992년 여름 상하이 영빈관으로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을 초청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정각 밤 12시에 나타나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포항제철의 선도적 역할을 이야기하더니 중국에 당신네 같은 제철소를 짓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면담 시간은 40분이었습니다. 덩샤오핑 당시 88세였습니다. 덩샤오핑이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박 대통령의 건대와 철학을 듣고 싶다. 박태준 당시 65세. 나는 5.16 혁명 때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덩샤오핑. 내가 일본에 가서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 제철 회장한테 들었는데 제철소는 돈이나 기술로 짓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든다고 하더라. 도와달라. 박태준. 우리는 산업화로 나라를 지켰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포항에, 구미에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근대화로 쭉 나아갈 수 있겠나? 덩샤오핑.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근대화 노선을 뒤집을 사람은 없다. 내 뒤의 지도자들까지 다 줄 세워놨다. 박태준의 목구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6.25 때 대위계급장으로 권총 한 자루 들고 청진까지 올라갔다 흥남에서 철수한 그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나라가 피폐해졌는지를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게 치가 떨린다던 박태준이었습니다. 덩샤오핑에게 왜 당신네는 6.25 때 김일성을 도와줬는가라고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항, 광양 양대 제철소의 조강 생산 2100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사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한 날 박태준 회장은 홀로 박정희 각하 4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고 합니다. 박태준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에 거수경례를 붙이며 마지막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하, 임무 완수하고 왔습니다. 이런 게 영웅들의 대화이고 이런 게 사나이 어리 아니겠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